우선권하고 불복하고 관련된 거는 여기서부터는 이 3번하고 관련돼 있는 내용이 총 1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것 내용인데 작년에는 여기에서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올해도 아마 우선순위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하나 정도 나오는데 어제 세무사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무사 시험에 아직 문제가 공개가 안 돼서 올해 내일쯤 아마 공개가 돼서 제가 기출문제를 못 봤는데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도 우선순위가 출제됐어요. 우선순위가 한 문제 나왔고 아마 세무사 시험도 나왔을 확률이 커요. 이쪽이요. 왜냐하면 우선순위에서 전세권 설정을 했을 때 그 순서가 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마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선순위, 우리 시험도 우선순위하고 관계되는 건 반드시 낸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신 게 아마 도움은 되실 거예요. 이제 1번 한번 가보죠. 이제 우선순위에서는 먼저 이제 비교되는 게 무엇과 무엇이 비교되는가 비교 대상을 두 개씩 나오니까 두 개를 찾으셔야 돼요. 먼저 여기서는 징수금하고 공과금이 이렇게 비교됐을 때 비교 대상이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징수금하고 공과금이 서로 비교가 되면 여기서 이제 비교가 되는 걸 찾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번호를 매길 때 징수금하고 공과금 중에 누구를 1번으로 번호를 매겨준 게 좋겠는가요? 징수금. 요게 1번이고 공과금은 2번이에요. 이제 번호를 딱 매겨놓고 나서 이걸 그대로 읽어가셔야 돼요. 자, 읽어갈 때 징수금은 공과금에 뭐 한다 그런가요? 우선한다. 그러면서 1번이니까 말았죠. 1번 징수금은 2번 공과금에 우선한다. 그런데 징수금의 징수의 순서 그러면 징수금은 이 세 개가 또 세 개가 있었죠. 징수금 그러면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 1번으로 가져가는 것은 체납처분비, 2번으로 가져가는 건 지방세, 3번은 가산금요. 그래서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 순서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2번에서는 납세 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했을 때 담보네요. 압류하고 담보가 이렇게 두 개가 비교돼요. 비교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비교되는 게 뭔지를 얼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압류하고 담보를 서로 비교했으니까 누가 먼저다 그래야 되는가? 자, 손에 들고 있는 게 담보니까 담보가 1번, 압류가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번, 2번을 해놓고 이제 그대로 읽은 거예요. 압류에 관계되는 채권은 그러면 2번은 1번 담보 있는 채권 1번보다 2번이 1번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번호를 담보하고 압류가 나오면 담보가 1번이고 압류가 2번이 되는 거예요. 네, 3번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서 여기서는 압류하고 교부청구가 두 개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압류와 교부청구. 그러면 압류는 내가 그 재산을 누군가에게 팔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거고, 교부청구라는 것은 나도 좀 나눠주라고 요구하는 거고, 나도 좀 달라고 요구하는 게 교부청구고, 압류는 그걸 다른 데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딱 압박을 해버린 게 압류예요. 그러면 둘 중에 압류하고 교부청구 중에 누가 1번이에요 해야 되는가? 자, 압류가 1번이고 교부청구가 2번이에요. 그럼 그대로 이제 읽으시면 돼요. 압류에 관계되는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징수금에 압류는 1번은 2번에 이렇게 물어봤죠. 1번은 2번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한다, 우선한다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이제 4번은 그 재산에 부과된 이 말은 거 보통 징수 세목을 찾아라 이거하고 같다고 얼른 생각하세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보통 징수 세목입니다. 보통 징수 세목이라는 것은 내가 알아서 신고하는 세목이란 얘기인가 정부가 보내주는 세금이란 얘기인가? 보내주는 거. 정부가 보내주는 세금이니까 재산세,
지역 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여기까지는 기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인데 모든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무슨 세와 무슨 세에 따라가는 지방교육세다. 재산세와 자동차세예요. 재산세나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만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내가 알아서 신고하는 세금이다. 정부가 보내주는 세금이다. 정부가 보내주는 세금으로 얼른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또 여기 똑같네요.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도 이것도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세는 보통징수라고 쓰지 않고 원래 국세는 정부 부과라고 써요. 그럼 정부 부과 세목 중에 가장 대표적 원칙적으로 정부 부과 세목 중에 제1번은 종합 부동산세. 발음 정확히 하세요. 종합 부동산세예요. 종합 부동산세가 정부가 보내는 거고 최종 결정권이 정부에 있는 게 상속세나 증여세도 최종 결정권은 정부에게 있어요. 우리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한다고 해서 내가 신고한 세금을 그대로 정부가 확정해준다, 확정 안 해준다. 확정 안 해줘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내가 신고하면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권은 정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나중에 법정기일 전에 설정이 되어 있어도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먼저 가져간다 그랬는가 나중에 가져간다 그런가 먼저 가져가 버리겠습니다. 이제 질문 볼게요. 종합부동산세 그랬어요. 설정 났네요. 종합부동산세와 이제 설정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법정기일이라는 걸 이제 하나 찾아볼게요. 자, 법정기일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한 법정기일과 보통 징수 세목에 대한 법정기일을 두 개로 나눠. 신고 납부 세목들의 법정기일은 신고 납부 세목의 법정기일은 언제를 법정기일로 잡으면 되고 법정기일, 신고일, 신고한 날, 신고일. 신고 납부 세목은 신고한 날을 법정기일이라고 해요. 그럼 보통 징수 세목에서 법정기일은 무슨 날 그러든가? 결정 아니에요. 그건 확정하고 법정기일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법정기일은 뭘 법정기일이냐면 법에서 정한 기준이 되는 날이에요. 뭐에 대한 기준이냐면 세금 분배의 기준이 되는 날을 법으로 정하는 걸 법정기일이라 하는데 보통 징수 세목에 대한 법정기일은 그 고지서가 도달한 날이다, 발송된 날이다. 발송일이에요. 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고지일 전에 그랬네요.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 세목인가요? 보통 징수 세목인가요? 보통 징수니까 여기네요. 보통 징수니까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고지일 전에 설정했으니까 법정 기일보다 먼저 설정했다, 나중에 설정했다. 먼저 설정을 했더라도 아무리 먼저 설정했더라도 종합부동산세와 설정을 따질 때 여기는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전세권이 아니에요. 시험 볼 때는 올해 전세권이라고 시험에 나오는지 저당권이라고 나오는지를 잘 보세요. 전세권이 나오면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보다 전세권이 먼저 가져가 버려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를 반드시 저당권을 내게 돼 있어요. 시험 문제를. 전세권 내면 보충 자료를 한 20줄 써줘야 돼요. 만약에 전세권을 냈을 때 예외 규정을 써주지 않으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저당권을 내니까 은행에서 저당을 잡았다고 봐요. 아무리 은행에서 먼저 저당을 잡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뒤로 밀리지 않는다. 밀리지 않아요. 밀리지 않으니까 종합부동산세가 1번이고 설정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은 무조건 1번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종합부동산세는 그랬으니까 담보된 채권은 그랬어요. 자, 담보된 채권을 요걸 설정으로 얼른 읽으시면 돼요. 담보된 채권이 이게 설정이에요. 설정은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에 그랬으니까 설정 2번이니까 2번은 종합부동산세 1번에 2번은 1번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이걸 이 번호를 딱 매겨놓고 연습을 해야지 번호를 안 매겨놓으면 절대 이걸 문제를 풀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문제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이 중에서 누가 1번인지를 빨리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1번으로 가져가는 게 누군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네, 7번. 7번은 취득세네요. 취득세.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다, 보통잉수 세목이다. 신고납부네요. 그러면 신고납부니까 신고서를 제출한 날 전에, 그러면 신고서를 제출한 날 전에 그랬으니까 법정기일 전에 설정이 됐네요. 자, 그럼 취득세하고 설정하고 이렇게 비교가 됐어요. 근데 설정이 먼저 설정을 했다는 얘기인가 나중에 설정했다는 얘기인가? 먼저 설정했고 취득세는 설정하고 상관없이 앞에서 가져간다. 그럼 서로 순서를 따져봐야 된다. 따져봐야죠. 그런데 먼저 설정이 됐으니까 설정이 1번이고 취득세가 2번으로 밀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문에서요. 담보된 채권 설정은 취득세에 그랬으니까 설정 1번은 2번에 우선한다. 이렇게 읽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세금인가에 따라서 우선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의 종류를 먼저 익히셔야 돼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의 종류가 익혀져야만 요게 풀리는 거예요. 이제 함정이네요. 이게 함정. 8번이 함정 문제네요.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일 이후에 설정이 됐네요. 그러면 신고일 이후에 설정을 했으니까 내가 신고하는 것보다 나중에 잡았으니까 설정이 먼저다, 세금이 먼저다. 세금. 그래서 종합소득세가 1번이고 설정 2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담보된 채권은 종합소득세. 그러면 1번은 그러면 여기 설정은 그랬으니까 담보된 채권 2번이 먼저 났네요. 2번은 종합소득세 1번에 2번은 1번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이렇게 읽어가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 세금들,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의 종류를 정확히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그러면 신고하는 세금이다, 정부가 보내주는 세금이다. 정부가 보내주는 세금들은 설정 날짜하고 싸운다, 싸우지 않는다. 싸우지 않아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은 자기는 여기 나란히 이렇게 줄이 딱 서져 있으면 일렬로 쭉 서 있으면 제일 앞으로 가서 세칙에서 제일 앞에 가서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은 설정 일자하고 아무 상관없이 먼저 가져가는 세금들이에요. 이제 9번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의신청하고 심판청구 구제 절차네요. 구제 절차는 이의제기나 심판청구를 했어요. 제가 이제 불복을 제기했어요. 제가 불복을 제기하며 불복 제기 기간에는 세무공무원들은 할 일을 못한다, 할 일을 한다. 할 일? 한다. 할 일을 한다는 게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 말은 내가 아무리 불복을 제기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은 할 일을 합니다. 할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세무공무원은 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없다. 압류할 수 있다. 불복을 제기하더라도 압류는 가능합니다. 압류는 가능해요. 근데 압류는 가능한데 압류가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정부가 이겼더라도 압류한 재산을 바로 팔아버리겠는가?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팔겠는가? 일정 기간이요. 그 시간을 물어보는 거지. 시험 볼 때는 그 시간 며칠의 시간만 보류해 준다. 30일만 보류해 주는 거예요. 시험 볼 때마다 60일로 나와요. 60일 한 30일 동안만 멈춰주는 거예요.
그럼 30일 안에 돈 내놔라. 30일 안에 돈 내놓고 너 네 재산 찾아가라. 이 소리예요. 30일 안에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재기나 심판 청구를 하려고 봤더니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이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네. 그럼 이제 이 기간을 먼저 볼게요.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자, 기간.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그걸 안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하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셋 중에 하나 고르세요. 셋 중에 하나, 세 개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특별히 세 개로 압축시켜 드린 거예요. 자, 1번 30일, 2번 60일, 3번 90일.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자, 둘 중에 하나. 1번 60일, 2번 90일. 자, 둘 중에 하나. 자, 그러면 다시. 자, 불복을 제기할 때 제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뒤통수를 탁 때렸어요. 지나가는데 아무 이유 없이 한 대 탁 때렸어. 그러면 그냥 제가 뭐 불만을 제기하고 갔는가, 그냥 보기만 하고 그냥 갔는가요? 보기만 하고 갔다가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열받아 죽겠어. 그러면 내가 맞은 날로부터 그거 맞고 나서 며칠 안에 불복을 제기하는가 하면 1번 90일, 2번 900일. 둘 중에 하나 이제. 자, 열받으면 90일을 생각하는 이야기예요. 곰곰이 90일을 생각해 보시고 90일 생각해 보시고 나서 열받으면 이제기 하시면 돼요. 좀 시간을 길게 주는 거예요. 90일이라는 시간 안에 불복을 오늘 90일 딱 됐어. 오늘 90일 이제 열받으니까 오늘 마감날이니까 오늘 신청해야지 하고 불복 체결하러 딱 갈라겠는데 갑자기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갈 수가 없네.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천재지변이 발생이 됐으니까 그걸 해소되고 며칠의 시간을 더 준다. 14일. 자, 14일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 해소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의 시간 여유를 더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찾아냈어요. 먼저 90일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90일 안에 내가 이재기나 심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할 수가 없으면 그게 해소되고 나서 플러스 14일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11번이네요. 11번은 여기서는 앞에요. 지방세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방세, 국세하고 지방세가 이 금액이 다르니까 조심해야 돼요. 지방세에서 이재기를 할 때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원래 대리인은 세무사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중에 한 사람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닌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는 금액이 커야 되겠는가 작아야 되겠는가? 작아야죠. 무조건 금액이 적은 걸 택하면 돼요. 그럼 얼마인가요? 1,000만 원 미만이었을 때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세의 경우는 국세는 3,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방세는 우리 시험에 지방세 위주로 나오니까 그냥 1,000만 원 요것만 익히시면 돼요. 지방세는 1,000만 원도 안 되면 1,000만 원 미만이었을 때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내 대신 불복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이제 12번부터는 여기서 12번, 13번은 12번, 13번, 14번 요 세 개는 따로 묶으세요. 12번, 13번, 14번 요 세 개는 따로 묶으세요. 올해 시험 문제 중개사 시험 1번 문제로 나왔을 때 저한테 세법 선생님이 참 특이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올해 1번으로 나왔을 때 혹시라도 요 셋 중에 하나가 1번으로 정답이 나오면 그러면 드디어 진짜로 나왔구나. 예? 요걸 그리고 또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 이제 2주 뒤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번 달 모의고사의 1번 문제가 요한 문제예요. 1번 문제가. 근데 지금 설명 들어도 내용 잘 못 풀어요. 못 푸니까 알려드린 거예요, 그냥. 이제 사업에 양도 양수가 있네요. 그럼 이제 사업에 양도 양수할 때 이제 요 사업 양도인이 있어요. 사업 양수인이 있어요. 사업을 양도 양수했네요. 그러면
이제 사업을 양도한 사람이 사업을 양수할 때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네요. 그럼 사업의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다 가져갔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사업의 양도인이 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 세금을 못 냈네. 이 사업의 양도인이 세금을 못 내는데 누가 사업의 양도인이 세금을 못 내는 걸 도와줬는가요? 양수인이 어떻게 도와줬는가요? 다 싹쓸이해서 가버렸죠. 포괄적으로 가져가 버렸죠. 예, 양도인의 모든 것을 양수인이 싹 챙겨가 버렸어요. 챙겨가면서 내가 너 많이 도와줬다. 뭘 도와줘 그랬더니 너 세금 얼마 낼 거 있잖아. 너 세금 낼 거 있는데 그거 내가 안 내게 네 재산 싹 가져갔으니까 너 세금 낼 거 없다고 버텨버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업의 양도인이 세금이 있다는 걸 알고 가져갔겠는가 모르고 가져갔겠는가? 알고 가져가야 나쁜 짓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알고 이 말은 성립 이 뜻인가요? 확정 이 뜻인가요? 그렇죠. 확정이 되는 거예요. 사업의 양수인은 양도일 전에 이걸 넘기기 전에 납세 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거예요. 그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족하여도 부족하며 그러면 양도인의 재산을 다 털어 가지고도 세금이 부족하면은 누구에게 부족에게 대해서는 양수인에게 얼마만큼을 뺏어가냐면 양수한 재산 가액을 한도로 양수한 사람에게 제2차 책임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한 재산 가액을 한도로 그러면 이 양수인은 양도인의 세금이 이미 정해진 세금이 있었다는 걸 알았는가 몰랐는가요? 알았죠. 알았어요. 알고 양도인이 세금을 안 내도록 양도인의 모든 재산을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가져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양도인은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이미 세금 낼 건 있는 거 없는가요? 있어요. 세금 낼 게 있죠. 세금 낼 게 이미 확정된 게 있는데 그 세금을 안 내게 하려고 양도인이 자기 재산을 양수인에게 몽땅 넘겨버리고 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세금 못 내 하고 배째 그래버린 거예요. 양도인이 나 세금 못 내겠다고 나 못 낸다고 그랬어요. 나 아무것도 없다고 너 가져가려면 가져가 보라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네가 세금 안 내려고 저 사람한테 넘겼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뺏어올게 저 사람 가져간 것만큼 나 싹 뺏어와 버린다 그래서 네가 넘긴 거 싹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양수인은 자기가 받아온 것 양수한 재산을 가액을 그 재산 가액을 한도로 2차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이미 세금이 확정됐다는 걸 알고 넘겨받아야 책임인가요? 모르고 넘겨받아야 책임인가요? 알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그러면 사업에 관한 세금이니까 그 사업에 관한 세금이니까 그 사업에 관한 세금이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으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으면 자 2차로 자 2차 책임 자,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에서 어떤 세금은 2차 책임이 있고 어떤 세금은 2차 책임이 없어요. 이 중에 하나는 2차 책임이 있고 하나는 2차 책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분명히 답을 찾았을 거예요. 지금쯤. 그 사업에 관한 그 사업과 관련된 세금만 2차로 책임을 지는 거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세금은 2차로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해 주면 나머지는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2차 책임을 부담한다, 부담하지 않는다. 부담? 한다. 양도소득세는 2차 책임을 부담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그래요. 맞았어요.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뭔 말 하려고 했는데 뭔 말 하기가 조금 그랬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종합소득세는 사업성이 있는 소득이기 때문에 제2차납세무가 발생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2차 납세무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집을 하나 팔았어요. 누군가에게 내 집을 팔았는데 내가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버티면 내 집을 구입해 간 사람이 내 대신 제2차 책임을 부담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안 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차 책임을 부담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에 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만 그 사업에 관한 세금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만 2차로 책임을 지고 양도소득세는 2차 책임이라는 건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이 정도 하시면 이제 12번은 해결이 됐어요. 이제 13번으로 가보죠. 13번 나왔네요. 13번 나왔죠. 양도소득세 나왔잖아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사업의 양수자는 제2차 납세물을 부담한다, 부담하지 않는다.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 나오면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차 책임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요. 이제 14번 가보죠. 14번은 과점주주예요. 자, 과점주주. 과점주주는 그러면 지분이 몇 프로가 넘으면 50% 초과 50%를 초과한 주주가 있으면 50%를 초과한 주주가 있으면 이 사람은 그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나는 그 회사가 못 낸 세금을 모두 전액을 책임을 져야 되는가? 지분만큼 책임을 지겠는가? 지분만큼. 그래서 한도에게 하나여 이렇게 돼요. 한도. 그래 한도에게 하나여 그랬으니까 한도에게 하나한다는 이야기는 내 뭔 만큼만 책임을 지겠다. 지분만큼. 그래서 지분율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과점주주가 50%를 초과한 주주가 지분율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데 이 50% 초과되는 이 지분 속에 의결권 없는 지분이 있으면 자, 의결권이 없는 지분이 있으면 이 지분을 포함해서 책임을 지겠는가? 이 지분은 빼고 책임을 지겠는가? 왜 빼고? 이런 걸 풀어내시네요. 아주 상식적으로 풀어버리네요. 의결권이 없는 지분은 제외하고 의결권 없으니까 당연히 저거는 의결권이 없으니까 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지분만큼은. 저게 올해 공무원 학생들 시험에서 정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의결권 없는 지분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포함이 아니라 제외예요. 올해 학생들 시험에서 공무원 학생들 시험에서 제2차 납세무가 출제됐고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제2차 납세무가 출제됐고 아마 세무사 시험에서도 나왔으면 우리 시험도 똑같이 나올 거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2차 납세무하고 관련된 것은 이제 내일부터요. 내일 다음 주니까 제가 이제 그 5월 15일부터 연속으로 한 3일 동안 밴드에다가 제2차 납세무하고 관련된 문제를 한 문제씩 매일 한 문제씩 올려드릴 거예요. 제2차 납세무하고 관련된 것만. 그걸 한 번씩 풀어보셔가지고 문제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찍는 연습이라도 해보셔야 돼요. 요 정도 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요 정도 정리가 돼 있으면 제2차 납세무는 풀어낼 수 있어요. 이제 15번부터는 서류의 송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서류 송달. 자, 서류 송달에서 교부 송달이다. 교부 송달은 직접 전달해 주는 거예요. 직접 가서 전달해 주는 거.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서 서류를 전달해 주는 것을 교부 송달이라고 해요. 근데 찾아갔어요. 제가 이제 그 집에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없네. 자, 그 사람 당사자가 없어. 당사자가 없으면 다른 가족에게는 전달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있어요. 다른 가족에게 전달할 때는 얼른 견눈질을 한번 해야 돼요. 자, 뭐 하는가? 사립 판별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봐야 돼요. 자, 이제 사립 판별이 가능한 사람에게는요. 그럼 그게 6번이 16번 내용이에요. 자, 송달을 장소에서 서류를 받을 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송달할 수 없다. 있다. 송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여기서 주의할 게 이제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이, 그 사람이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송달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그 사람에게는 전달할 수 있다 그랬는가, 전달할 수 없다 그랬는가? 있다. 전달할 수 있어요. 전달할 수 있는데 주의할 게, 그 사람이 거절하면 그래야 되는가, 거절하지 않으면 그런가? 그렇죠. 거절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장소에서도 교부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송달을 받아야 될 자가 아닌, 송달을 받아야 될 자가 아닌 다른 사람, 송달을 받을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에서는 송달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이 송달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 사람이 다른 장소에서 받기를 거절하지 않았더라도, 자기가 받았더라도 잘못하고 분실하면 준 사람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에서 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다른 장소에서는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이제 17번으로 가봐요. 송달할 장소에 갔었지. 그런데 갔는데 그 사람이 있네. 집에 사람이 있어. 사람이 있는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절하네. 자꾸 서류를 받으라고 해도 안 받는다네. 안 받는다면 그냥 가지고 돌아서 게시판에다 붙여버리겠는가, 그냥 두고 가겠는가? 그냥 두고 가면 돼요. 두고. 그걸 유치송달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아니 받기를 거절하니까 가지고 와서 게시판에서 붙여버리란다.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집에 있었잖아요. 사람이 있는데도 거절했을 때는, 거절하면, 자꾸 거절하면 그냥 거기다 두고 가면 돼요. 그런데 집에 찾아갔더니 사람이 없네.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면 일단 전화 통화해서 제가요 집에 왔는데 사람이 없네요. 아, 나 금방 들어갈 거니까요 문틈에다 꽂아놓고 가세요. 그러고 꽂아놓고 왔어. 그러면 효력이 있는 거 없는가? 없어요. 절대 안 돼요 그거. 사람이 없는데 꽂아놓고 하면 큰일 나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령을 거절했을 때는 유치 송달. 그런데 그 집에 찾아갔는데, 세무 공무원이 그 집에 몇 번 찾아갔는데, 자, 둘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자, 둘 중에 하나. 자, 1번, 2번, 2번, 3번. 자, 우리는 가위바위보 할 때 못 하겠으면 몇 판 하자 한가? 그래서 3번이나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2번. 2번. 2회 이상 방문하는, 2회 2번을 방문을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오늘 갔어. 오늘 갔는데 집에 갔더니 사람이 없네. 자, 오늘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집에 사람이 없어. 그럼 오늘 가고 나서, 오늘 가고 오늘 말고, 오늘 가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야 되고. 그 어려운 거를 책보 찾은 것 같아 지금. 그 진짜 어려운 거예요. 첫날 가고 처음에 가가지고 사람 없으면 거기서 3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재방문을 하셔야 돼요. 그 전에 가면 안 돼요. 3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갔는데도 사람이 또 없어가지고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게시판에 붙이는 거예요. 그걸 게시판에 붙이는 걸 무슨 송달 그런가? 공시송달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우편 송달의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송달했을 때는, 자, 효력은 그랬어요. 효력은 무조건, 송달의 효력은 그 사람 손에다가 딱 집어주면 돼. 손에다가 집어주면 되니까 뭐 할 때 그럼 nen가? 그렇죠. 도달할 때. 도달했을 때 이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넘기시면 안 돼요. 자, 하나 더. 전자송달 밑에다 써놓으세요. 전자송달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보낼 때는, 이메일로 내 집에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해서 세무공무원이 이메일로 보냈을 때는 전자우편함에, 전자우편함 이메일에 여기에 뭐 됐을 때 그런가? 그렇죠. 이거는 저장됐을 때. 저장이 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시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조세 총론 내용이 다 끝났어요.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제2차 납세문까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이제 취득세로 가보죠. 취득세는 지금 범위가 이렇게 넓어요. 취득세는 범위가 넓은데 시험에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서 1번하고 2번하고 5번하고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묶어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종합 문제. 완전히 종합 문제로 나오니까 중간에 한 군데만 비워버려도 안 돼요. 한 군데를 딱 이거 비워버리면 5개 중에 하나가 비워버리면 문제를 못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조건 종합 문제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지문을 여러 번 그냥 쭉 보는 걸 보셔야지 어디 한 군데만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취득세부터 나머지 양도세까지, 취득세부터 종부세까지만. 양도세는 딸락딸락 나오는데 취득세부터 종합부동산세까지는 무조건 종합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봐주시면 돼요. 그럼 너무 깊게만 안 들어가시면 돼요. 자, 1번 취득으로 가보죠. 취득이란 그랬어요. 그럼 물건의 취득이란 그 말은 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때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유상일 때만 그런가요? 유상, 무상 상관없어요? 그런가요? 상관없어요. 유상, 무상 모든 취득이에요. 내가 취득이라는 것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이 모든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등기나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요 지문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소유권을 주장할 때는 등기나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등기나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취득하면 취득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 취득세 내는 사람은 양수인하고 양도인 중에서 누구한테 물리는 거고? 양수인. 이거 모르시면 안 되겠죠? 양수인을 납세 의무자로 해요. 근데 시험 볼 때 양도인을 취득세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렇게 내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게 요 사람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물건에 그 취득 물건의 소유자가 취득세 내는 경우 있겠는가 없겠는가? 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산 것도 아니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취득세를 또 내라고요? 옛날에 사가지고 내가 들고만 있는데 무슨 취득세를 내라고 그러신가요? 그래요. 그래서 이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할 수 있는 게 의제 취득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할 수 있어요. 의제 취득. 자, 의제 취득이 어떤 게 있냐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됐네요.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변경 시점에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하면 되고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변경 시점에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제 취득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면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출제위원이 개팍한 사람이라면 진짜로 개팍한 사람이 문제를 내면 해당 물건의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 물건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래야 되는가? 그런 건 없어요 그래야 되는가? 맞아요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를 내면 진짜 까다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보유했을 때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취득했을 때 내는 거니까 잘못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제 취득 중에서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변경 시점에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3번에서는 이제 요 4개를 동그라미를 먼저 치셔야 돼요.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요 4개. 요 물건. 이 4개 물건은 원시로 취득했을 때와 승계로 취득했을 때 끝을 잘 봐야 돼요. 이 문제 풀 때 무조건 외워서 풀면 안 돼요. 이 4가지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랬네요. 자, 이 4가지는 원시와 승계 중에 무슨 취득만 과세한다. 그렇죠.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과세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다. 끝에를 잘 봐야 돼요. 여기서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면 원시 취득, 과세한다 그러면 승계 취득이에요. 그래서 뒤에다 제일 끝에다 함정을 살짝 파놔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면 거의 대부분이 요거는 원시 취득인 경우에는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오니까 이게 답이겠네 하고 끝에 안 봐버려요. 끝에를 잘 보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4번은 여기는 조심을 하세요.
많은 분이 틀리시니까. 4번은 엄청나게 많은 분이 틀리세요. 이걸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했어요. 자, 이것만 봐야 되는데 건축물을 건축했어요. 여기만 보고 풀어야 되는데 매매업자를 보고 풀면 헷갈려요. 업자들이 건물을 신축했다. 자, 건물을 건축했으니까 이건 무슨 취득이 되겠는가요? 원시 취득이 되겠죠. 원시로 취득했어요. 자, 그럼 이제 위에서 다시 가보죠.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 요 네 가지는 원시 취득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시 취득도 과세한다. 그러면 업자들이 건물을 원시로 취득해도 과세 안 한다? 과세한다. 과세한다고 되는 거예요. 업자라고 해서 과세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업자가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그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5번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어요. 자, 그럼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부동산을 교환했으니까 유상으로 거래했는가요? 무상으로 거래했는가요? 원래는 유상으로 인정해 주든가 안 해주든가? 안 해줘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에 교환을 하더라도 교환했다는 사실이 이게 등기가 필요한 물건을 서로 막 교환했을 때는 유상, 그게 아니었을 때는 유상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럼 취득세는 유상일 때만 취득세를 물리는가요? 무상일 때도 물리는가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죠. 상관없으니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부동산을 교환하더라도 무조건 취득세는 물린다? 안 물린다? 그렇죠. 유상으로 물리든지 무상으로 물리든지 알아서 물리겠죠. 물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형제 간의 부동산을 교환했을 때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한다. 그럼 모르는 사람하고 부동산을 교환했을 때는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한다. 무조건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세금 내는 거예요. 손. 그 다음에 이제 6번이요. 종류를 변경하거나 지목을 변경했어요. 6번 지문은 해년마다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올해 또 나올 거예요. 6번 같은 경우는 올해 다시 나올 거예요. 지목을 변경하거나 종류를 변경했을 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먼저 볼게요.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와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 두 개로 이제 나눠요.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세라는 세금으로 과세를 하고 변경 등기를 하면 등기분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으로 과세를 해주시면 돼요. 변경했을 때 가액이 증가됐으니까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면 돼요. 가액 증가분은 취득세를 내니까 이거는 취득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반드시 뭐가 돼 있으면 취득으로 본다. 가액이 증가됐으면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액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럼 이건 틀린 거예요. 반드시 취득세를 물릴 때는 가액이 증가되면은 취득세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7번이네요. 요 7번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틀리시네요. 이제 건축물을 이전하는 걸로 가보죠. 건물을 이전해서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 가액 증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건물을 이전하면 가액 증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가액 증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액 증가가 되고 등기를 하고 가액 증가가 안 되고 등기를 하고 이렇게 나눠요. 그럼 이전에서 등기를 하게 되시면 이전 등기를 하게 되시면 취득세를 물어라 그랬는가요? 등록면허세를 물어라 그랬는가요?
발음이 좀 이상한 발음이 나오네요. 자, 다시요. 자, 등기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등기 원인이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는 취득세로,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는 등록 면허세로. 자, 그러면 이전 등기는 취득세다, 등록 면허세다. 취득세예요. 계속 이전에 대한 등기를 하면 취득세예요. 가액 증가가 있어도 취득세, 가액 증가가 없어도 취득세. 가액 증가가 있으면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물리고 가액 증가가 없으면 특례세율로 취득세를 물리겠습니다. 똑같아요. 세금은 취득세 물리기는 물리는데 세율만 차이가 나요. 세율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전으로 가액이 초과되지 않았다. 이전한 건물의 가액이 종전 건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이전은 그러면 중간에 거 무시해버리고 건물을 이전했을 때는 취득세를 무조건 과세한다, 과세 안 한다. 그렇죠.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런데 중간에 가액이 초과되지 않았는데 무슨 취득세를 물려요? 그래요. 등기분 있잖아요. 가액 증가가 없더라도 등기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대해서는 가액 증가가 있든 가액 증가가 없든 무조건 취득세는 과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7번은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문제를 틀리시네요. 이 문제는. 이제 8번부터는 과세 대상물. 과세 대상물은 총 4줄밖에 없어요. 이제 과세 대상물에서는 뭐 간단해요. 공부상의 내용과 사실상의 내용이 달랐을 때는 뭐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고 사실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네, 9번은 이제 요 지문이 올해 공인회계사 학생들 시험에 출제했던 지문이에요. 요 지문이에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지방세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축물 두 개를 더해서 부동산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 시험은 31회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출제했어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여기까지만 출제가 돼 있었어요.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러면 여기서 토지란 이제 토지를 가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란 그랬어요. 여기서 토지라는 것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 모든 토지를 포함한다 해야 된가? 포함하면 안 된다 그런가? 포함한다. 그럼 여기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 두 개를 말하는데 이때 토지라는 것은 등록된 것만이라는 이야기인가? 안 돼 있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인가? 안 돼 있어도 앞에서 뭘 배웠냐면 취득이라는 것은 등기나 등록을 이행하면 취득이다. 이행을 안 해도 취득이다. 안 해도 등기나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0번이네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 4개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것들은 취득세 대상물 안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자, 안 들어있어요. 자, 그럼 취득세 과세 대상물 총 14개를 한번 익혀보죠. 취득세 과세 대상물은 14개밖에 안 돼요. 자, 첫 번째 뭐 있는가요? 토지라고 안 해요. 처음에 부동산. 자, 부동산,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임모,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각종 해운권. 이렇게 되지도 않는 걸 그걸 아직도 이 과세 대상물이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소개가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세 대상물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으니까 과세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안 들어있으니까. 또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은 요거는 취득세 대상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들어있으니까 과세한다. 이제부터는 납세 의무자로 가봐요. 이제 취득세, 납세 의무자로 가보네요. 그럼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돼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또
여기에 가려고 했더니 시간이 또 1시간이 또 돼버렸네 벌써. 예?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너무 빨리 가면 시간이 오늘 계속 뒤로 늦어져요. 예?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진도는 늦게 나가고 시간만 빨리 가면 안 돼요. 예? 네, 왜냐하면 시험이라 두 번째 시간은 우선순위하고 불복 절차하고 제2차 납세무하고 서류 송달이라는 특이한 것들이 있어서 지금 진도를 좀 늦게 뺀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 10분 쉬었다부터는 진도가 엄청 빨리 나가요. 자,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죠.